축복과 함께 방송을. 그럼 또 어디서 받았어요? 제가 여자친구 준 건데 여기다가 거절했어요? 은근 짜증나는 상황이지. 쓰레기를 저에게 녹화 시작했으니까 아무 때나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지금 백수라서 계속 집에만 있어요. 누가 보면 거의 격리 생활을 자가격리입니다. 아, 어제는 동네 아는 내가 예전에 정말 20대 초반에 잠깐 사회인야구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때 잠깐 했었거든. 그때 주장했던 형이 이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지. 동네에 이사 오셨는데 식당을 하나, 쪽갈비집을 하나 차리셔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얼굴도 볼 겸 해가지고 쪽갈비 좀 챙겨갖고 오는데 주변 가게들이 다 닫혀 있어. 아유, 다 닫혀 있더라고. 한 6시쯤 됐는데 식당이고 뭐고 다 닫혀 있는 거 보니까 참 묘한 감정이 일어나대. 예.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만 대화하다가 실제로 만나면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왜 그 바둑 두던 분들이 처음에는 온라인 바둑하면 수가 안 보인다 그랬거든. 근데 요새는 온라인 바둑을 더 많이 두잖아.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을 두다가 이 바둑판에서 두면 수가 안 보인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 어. 아이고 아무튼 뭐 그럼 우리 이제 뭐 시작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첫 번째 얘기로 이제 얼마 전에 프로야구 2군에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저도 그 팀 메이트한테 들어가지고 네. 그때 같이 있었는데 저는 갑자기 뭐야 너 졸로 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다행히 그 친구는 음성 판정을 받아서 저한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예전 처음에는 좀 자기랑 상관없는 일 이렇게 많이 여겼던 분들도 점점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건너 사람들이 이제 생기잖아. 건너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 와이프만 해도 이제 학교에 가면은 뭐 학교 관련된 또 확진자라든가 진단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순간순간 진짜 무섭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가까이서 생기니까 사실 저는 뭐 별로 겁 안 먹고 사실 이런 경각심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처음으로 뭔가 이제 약간 두려움, 걱정 막 이런 걸 잠깐 했었어. 맞아요. 얼마 그래, 정말 자기 일이 되지 않으면 야구 선수 부상 마찬가지 아니야? 부상도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뭐 뭔가를 안 하면은 부상 당하니 어쩌니 저쩌니 막 오만 얘기 다 퍼봐야. 맞아요. 그 있잖아 그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야, 아플 땐 더 많이 던져. 더 많이 던지면 낫는다. 근데 이제 그런 말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야수들이 대부분 뭐 조금 아프면 야 더 던져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또 피디님 또 쉽지가 않아. 재난 문자가 왔어요. 재난 문자가. 노트북 없으십니까? 노트북. 그래서 나는 일단 그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 듣고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사실 오늘 할 얘기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보다는 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 구단에서 그 행한 대처
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거를 좀 예. 구단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뭐 대중적으로 이름이 발표가 됐으니까 뭐 우리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신영락 선수가 29일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죠. 뭐 열이 발생하고 뭐 기침도 좀 나오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바로 이제 구단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KBO 방역 수칙에 선수가 뭐 선수나 구단 직원이나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얘기를 해달라고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화 구단에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진이 되고 나서야 밤늦게 이제 KBO에 연락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되게 여러 가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대처를 하나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그 전염병 그 관리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큰 시간이지. 그쵸.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야, 하나는 참 하나 입장에서 난감했겠죠. 야구도 지금 잘 안 되는데. 당황스럽긴 했을 거야. 아, 어떡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설마. 혹시나라기보단 설마. 나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어떤 초동 대처 이후에 또 그 나는 뭐 이런 일을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가끔 어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웃음이 좀 나와. 그 서산 시장님한테 또 부탁을 했다면서. 네, 한화 그 박준규 대표이사가 자가격리를 50명씩 시키면 1군 운영에도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그거 근데 그 진짜 대박이다.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딱 그 말이 먼저 생각났어. 정말 야구밖에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른다는 게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예 반대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 이게 못된 말이지만 정말 제정신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한화 이글스 구단의 문제도 있지만 KBO 리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로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야구단 사장이 질 수 있나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과연 이분이 리그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확진이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생각 없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오로지 야구, 우리 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근시안적인 사고. 뭐 사실 야구장에서 뭐 이런 하나 구단의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 야구계가 사실 조마조마한 측면들이 좀 있었어. 학생 야구 쪽에서도 그렇죠. 있었고 프로 야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과가 다행히 뭐 특별히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간 거지.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아니 뭐 학생 야구에서도 보면 뭐 아마 그 우리 최승표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던데 외야에 그 펜스 쪽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야구를 관람하시는 이런 부분도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그거를 뭐 부모님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맥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고. 부모님들도 뭐 보면은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게 정말 바람직했냐라고 생각해 볼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제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 그러면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했어야 됐다라고 보는데 예, 뭐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협회 조치도 없었고요. 뭐 중계 방송을 하는데 그 야구 경기 중계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만에 하나 거기서 확진이 되신다면 집에 가서 선수를 만날 것이고 다른 부분을 만날 것이고 만약에 확진된 선수가 다시 팀에 복귀할 경우에 벌어지는 일은 그냥 아마추어 야구 올 시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좀 아까 김노우 코치도 얘기했지만 매우 근시한 지역이고 정말 왜 한치 앞을 못 내다보실까라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화 이글스도 비슷하다고 보는 게 구단의 초동 대처, 이건 초동 대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 구단의 대표님은 자가격리 너무 많다고 빼달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못된 말이지만 한화 이글스가 지난 10년간 2018년을 제외하고 계속 성적이 나빴던 이유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이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냐라는 이런 못된 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왜 하필 또 한화야? 확진자가 나와도. 너무 안타깝잖아. 올 시즌 너무 한화에게 너무 가혹한 한 해가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수많은 팀 중에 하나냐고. 이거는 하늘에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 시스템 한번 갈아엎자. 정신 차려라. 라고 사인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거기다가 저는 뭐 그거보다 조금 전 단계로 가면 강화된 방역조치 2.5단계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구단에서도 그리고 코치님이라면 좀 자제를 좀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명인들이잖아요. 그 유명인들이 타의 모범이 좀 더 돼줘야 되지 않느냐. 마스크도 좀 더 열심히 써주고 좀 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연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린 친구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화 사장님의 저런 모습을 보고 혹자들은 야, 사장 되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런 말 해도 저렇게 행동을 해도 자리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저런 부분을 굉장히 교보제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화 사장님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생각을 심각히 하셔야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주 뭐 실수를 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뭐 시즌 뭐 성적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순간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신 거니까. 안타깝습니다. 한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화라서? 한화라서. 여기 뭐 지금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른 팀이었으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덜 아팠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짠하냐 올해는. 제가 어제 또 그 야반도주에서 잠깐 했던 말인데 그저께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의 애덤 웨인라이트가 완투승을 거뒀잖아요. 그때 웨인라이트가 완투승을 거두고 포수가 몰리나였어요. 웨인라이트가 그쵸? 웨인라이트가 39살 그리고 몰리나가 37인가 8인가 그런데 이 두 배터리가 그간 해온 게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완투를 딱 하고 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둘 다 뒷주머니에 있는 마스크 꺼내서 쓰고 그 다음에 포옹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참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 정도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 해주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유명인으로서 사회에 반드시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책임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야구라는 직업에 존중을 받으려면 그런 거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존중을 받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웨인라이트 선수나 몰리나 선수가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멋있었어요. 멋있어. 네. 얼마 전에 유승일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던데 프로야구 선수가 좀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다고. 예. 거기서 그쵸. 감독님께서 언급하신 멋과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멋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근데 멋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방금 유효상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선수들이 좀 사회 모범이 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모범이 되는 행동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선수들끼리도 난 이런 거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꼭 뭐 경기력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는데 우리도 힘든데 누군가가 주장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느냐. 그거 사실 모르는 사람 선수들도 있을 거거든. 별로 이런 거에 그쵸.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선수들마다 다르니까. 어,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신정환 선수 이름이 공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마치 신정환 선수가 그냥 자기 관리를 뭔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뭐 동선이나 이런 거 보면 신정환 선수는 정말 집에 갓난아기도 있고 해서 정말 그냥 뭐 늘 다니던 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 조심조심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뭐 정말 불운하게 확진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지난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그 유흥주점 가서 어, 논란을 일으킨 뭐 두산 베테랑 투수 두 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명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신전학 선수는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는 바람에 본인의 어떤 명예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훼손된 것들을 겪게 됐잖아. 음, 이런 것들도 참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예. 신정락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확진이 됐지만 뭐 우리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누군가가 접촉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어떤 잘못이나 미스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거든요. 근데 일단 무조건 이름을 공개해버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저는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신정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혹은 부담을 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죠. 어찌됐건 하루빨리 완쾌하시길. 그래서 저는 일단 선수들이 뭐 이런 일을 계기로 좀 더 주변을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 이건 바람인데 사실 선수들 되게 힘들 것 같아. 예, 이렇게 경기만 하고 또 집에 그냥 쪼르륵 돌아와서 어, 지내야 하고 뭐 원정 경기 가서도 숙소에서 웬만하면 지금 못 다닐 것 같거든 어디 그렇죠. 어디 편의점이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음식이나 사오든가 뭐 이런 정도겠지.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정신적인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거 재밌더라. 오늘 다저스 스타디움에 다저스 선수들이 골프를 치더라고. 어디서요? 다저스 스타디움 보면은 거기 외야 뭐 이런 통로 있잖아. 상상해 보면 경기장 관중석 통로. 거기를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딱 드라이브 레인지 같은 거 이렇게 딱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그라운드로 골프 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나는 뭐 그냥 놀인데 뭔가 이렇게 그 선수들의 지금 답답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려는 어떤 구단 쪽에 약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재밌더라고. 이게 다른 SNS에서는 안 올라왔는데 트위터에 누가 거의 구단 직원인가가 누가 한 명 올렸더라고. 되게 어, 재밌었어. 무키 배치랑 뭐 이렇게 드라이버 치는. 재밌겠다. 그 자체가 아, 일단 되게 신나고 재밌는 체험이잖아. 어,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수 답답할 거예요, 사실. 예. 얼마나 답답할까, 오죽할까. 그러니까. 예. 갑자기 또 코로나 초기에 그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 어떤 그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로 상담을 했대요. 그 셧다운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혼자 오래 있으니까 벽에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괜찮대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다만 벽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면 그때는 다시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갇혀 있다는 느낌. 그렇지. 아, 그러면 저는 아직 정신병은 아닌가 보다. 동명이가 저한테 말을 걸진 않거든요. 네? 제가 말을 걸긴 하는데, 제가 혼자 산 지 지금 엄청 오래됐단 말이에요. 다행히 저는 아직 제정신인 걸로.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시공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의식도 많이 이렇게 지금 닫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주려는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해라, 무조건 이겨내라 뭐 이럴 게 아니라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영상통화를 많이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그 사망률이 되게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가족이 계속 뭔가 얘기를 해주고 또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상 통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선수들도 또 코칭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뭐 최승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저스에서는 그런 일탈 행위를 조금 시켜주는 거고 저는 구단 차원에서도 좀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전염병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의무만 강요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하면 숨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건 선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 박정규 한화 대표이사께서는 본인의 거취를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심각히 하셔야 돼요. 화 많이 나셨네. 좀 화 많이 났어요. 너무 못된 짓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상황인데 진짜 너무 몰지각한 대처였다고 나도 생각해요. 예.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얘기는. 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이번 두 번째는 우리 투구수 관련 얘기였나?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합시다. 우리 주제 이제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 두 번째도 사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네. 이번에 대학 야구에서 당국대인가 이제 우승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 이제 사실 그 대학 야구가 확실히 소외받고 있어서 뭐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사실 저는 아무것도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 글에서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제 그 투수가 171구의 투혼을 발휘했다. 이렇게 한 경기에 171의 공을 던진 거죠. 나도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믿기더라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게 대회 기간 동안 171개를 던졌나 했는데 사실 요새는 정말 이게 170개라는 게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단어로 느껴지잖아. 지금은 좀 그래도. 그치. 음. 그래서 야, 웬만한 투수들 한 3경기 던진 걸 한 번에 다 던진 거 아니야? 그쵸. 괜찮을라나?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투수가 근데 4학년인가요? 박민수 선수라고. 네. 학년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대학교 이제 가뜩이나 우리나라 이제 대학 야구가 소외받고 있고 이제 거기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경기에 본인이 뭔가 본인의 모든 걸 쏟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또 이게 미화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야 그만 던져 했는데 아닙니다 감독님. 제가 그럴 수 이 있지. 경기 맞아요. 네, 하겠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거라면 이거는 진짜 투혼이다. 저도 뭐 그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선수가 만약에 그 소위 말해 이제 프로야구 지명권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 선수인데 야구 선수로서 어떤 토너먼트 대회에서 결승에서 던지는 게 이번이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설령 내가 이번 경기 이후에 어디 몸에 탈이 나서 향후에 투수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즐기고 싶다 했다 그러면 뭐 170개, 200개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아, 한 투수에게 대학 선수라고 해도 어쨌든 20대 초반 선수인데 170개를 이렇게 던지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비판은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일단 그 해당 팀의 감독 코치님들은. 어, 그리고 뭐 박민수 선수 얘기도 있지만 뭐 오늘의 핵심 얘기는 덕수고등학교의 이제 심준석 선수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저도 공이 진짜 좋더라. 공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히더라 진짜. 네, 야, 그 선수 1학년이잖아요. 네 16살. 와, 그건 우리나라에서 아껴야 돼요, 걔는. 그러니까 협회장기 결승에서 그 심준석 선수가 나와서 153km 최고 구속 그리고 12K 모두가 놀랐죠. 모두가 놀랐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기사도 없어요.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투구 일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 투구 일지를 보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 투구 일지를 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이 또 가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선수의 투구 일지를 보면, 결승전이 이제 월요일 날 벌어졌는데, 그 전주에 던진 걸 보면, 수요일 날 47개, 금요일 날 26개, 토요일 날 33개, 그리고 월요일 날 104개예요. 하루 건너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야구에서도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16살짜리 선수한테 이렇게 던지게 한다는 게, 이게 규정으로 보면,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도 뭐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나 뭐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규정을 들여다보는, 규정을 너무 자세하게 이용하려는 지도자는 정말 경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편법을 생각해내는 거니까. 이건 저는 딱 그거라고 봐요. 세상에 16살짜리 선수가 일주일에 200개가 4번 이상 나오고 200개 이상 던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6일 동안 4일을 던졌고 6일 동안 총 투수가 210개. 그러니까 하루 104개 던진 건 뭐 그 정도까지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방금 이호상 PD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16살이라는 거. 예, 덩치가 커서 애가 뭐 한 25살처럼 보이긴 해도 어쨌든 16살 고의 일이라는 거 생각하면 좀 아쉬운 거기다가 부분이지. 국보급 투수가 될 수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160km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투수인데 거기서 갈아버리네. 야. 근데 우승했잖아요, 덕수. 우승했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네 축하드려요.
내년에도 우승하겠다. 그 선수 또 이제 한번 또 갈아가지고. 네? 그 후년에도 한 번 더 우승하고 또 한 번 갈아가지고. 안 돼. 근데 이제 어린 안 투수는 되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 선수는 네. 잘 몰라. 네, 선수는 모르지. 지금 뭐 신났죠. 뭐 사실 그냥 자기가 150 나오고 막 야구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계속 던지고 싶을 수도 있어 사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생각하신다 그러면 투구수 규정도 조금 더 결국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법도 상속 징역 관련된 온갖 탈세와 이런 것들을 일삼는 주요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로 인해서 세법들도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런 규정 안에서 또 최대한 이런 선택을 하는 그 투구수 규정 중에 일주일 투구수는 없어요? 그런 게 없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3연투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3일 투구수가 얼마면 또 못 던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 투구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또 역시 못 던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유의 투구수 규정들을 좀 그 스포츠 의학자분들이나 트레이너 뭐 이런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가이드라인 같은 형태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조합에서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꼭 협회 차원의 어떤 그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걸 아무도 안 만들어서 좀 해봐요. 그 현장 감독 코치님들이 참고할 수 있고 좀 어떤 심리적인 압박 기제로 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유현상 PD가 SNS에 올렸을 때도 비슷한 의문을 던지신 분들이 있던데 뭐 그러면 예전에 뭐 선동열이라든가 뭐 이런 송진우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 레전드들 중에 어마어마한 어, 투구수를 던졌던 하루에도 그렇고 뭐 연투화한 경우도 많고 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자꾸 가지고 그 기준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결국 확률의 문제고 그 사람들 놓고 얘기하면 말도 안 돼. 그 유현진 또 얘기하겠지 또 사람들. 유현진 뭐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던졌냐 이거예요 내 말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못 던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1%도 아니지 0. 몇 프로의 사람들인데. 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생존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는데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통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제가 통계의 문제거든. 확률의 문제, 통계의 문제라서. 제가 답글에도 남겼었는데 저는 늘 생각이 그래요.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구는. 그래서 좋은 비유다. 담배를 피우는 모두가 암에 걸리지는 않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배를 끊죠. 물론 계속 태우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투구도 똑같아요. 많이 던진다고 모두가 부상을 당하지는 않지만 부상을 당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나는 많이 던져도 부상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운에 맡기고 계속 던진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일을 21세기에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뭐 관리 얘기하는데 투구수랑 이닝수가 결국 관리예요. 그렇죠. 다른 게 관리가 아니야. 뭐 열심히 한 200개 던지고 하루에 200개 던지고 마사지 열심히 해주는 게 관리가 아니라니까. 이닝 관리, 투구수 관리가 그게 관리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아마추어에서 이미 뭐 이거는 뭐 저랑 야반도주 같이 하는 그 손윤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미 중학교 때 한 팀에 6명 이상이 그 타미존 수술이죠. 그 팔꿈치 수술을 받은 선수가 6명이 넘는 선수가 있는 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프로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미 갈아 마신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KBO 리그 한국 야구의 미래를 얘기해요. 지금 KBO 리그에서도 각 구단에서 뭐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고 선수를 데려가면 뭐예요.
지금 공도 못 잡는 선수도 있고, 뭐, 부상당해서 벌써 수술하는 선수도 있고, 이건 프로에서 관리를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망가진 상태로 들어오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아마추어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까 최승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구수 규정을 좀 더 엄청나게 세세하게 강화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뻔히 현장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수학 공식이냐고,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막 볼멘 소리들 하실 텐데,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전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라고. 이건 KBO 야구의 미래, 혹은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만 생각한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화가 많이 났어. 아니, 이 두 가지 주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는. 화날만 하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안타깝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마추어 지도자들을 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 하기 전에 그냥 시스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아마추어 지도자님들도 사실 성적을 내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 뭐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뭐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말하기도 이제 사실 입 아프니까 그냥 시스템으로 우리 정착시키면 일주일에 투구수 뭐 일주일 투구수 150개, 일주일 투구수 150개 뭐 요 정도. 네, 선발 던져서 한 70개 던지고 5일 텀 가졌다가 뭐 던지고 뭐 그거 150개도 안 되겠다. 좀 더 줄이자. 네. 그 정도 해가지고 몇 가지만 보완해도 네. 이런 어떤 빈 구멍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투구수 해볼 수도 있고, 연투와 관련된 규정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약간 보완돼도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투수 관리 이런 쪽에서 감독들이 혹은 코치들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로테이션. 야, 이 투수가 지금 투구수가 몇 개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끼리 미팅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아마추어 지도자들 중에 미팅하는 지도자들을 잘 못 봤거든요. 좋은 사람들 사귀라니까. 아니 있나? 난 잘 모르겠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팅이 아니고 이제 통보. 감독이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거 말고 이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자꾸 더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미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야, 지금 말 들어서 야, 승표 지금 몇 개 던졌냐? 지금 몇 개 던져서 우리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투수 코치가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렇게 지도자들의 좀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의 전략도 세워야 되고, 관리 우리 전략뿐만 아니라 경기 전략도 세워야 되고. 우리 아마추어 그거잖아요. 에이스 아껴뒀다가 이제 비스라 그러지. 두 번째 투수를 먼저 올리거나 세 번째 투수를 먼저 올려서 그 투수가 잘 막으면 에이스 아끼고 그렇게 경기 운영 뻔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로테이션이 아니지. 그냥 요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요행을 하는 거야. 그냥 이 투수가 잘 버텨주면 오케이. 그러면 에이스라는 애는 뒤에 있다가 자기가 언제 던져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1회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심적 스트레스와 몸 스트레스가 있어요. 완전한 휴식과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나? 야구 선수는 스파이크를 신는 순간 그냥 스트레스. 유니폼을 입는 순간 피곤해요. 그래서 온전히 오늘 내가 쉬는 날. 그러니까 어떤 투수는 그냥 오늘 만약에 진짜 본 게임인데 주말 리그 지금 중요한 게임도 어차피 못 나가는 날이야 너. 저 응원이나 해. 그럼 열심히 그냥 응원하는 거지 한마디로. 맞아. 뭐 근데 내가 지금 뭘 딱 이게 1회부터 딱 집중해가지고 제가 잘 던지면 난 안 던지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맞아. 예전에 오승환 선수가 딱 5회 전까지는 그냥 라커룸에서 잔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가 딱 하는 루틴. 편안하게 쉬고 쓱 야구장 나와서 나 안 던질 상황이네. 그럼 다시 들어가 버리고.
투수들이 결국 자기가 소모품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린 선수들이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규정으로 그냥 이 시스템으로 아까 유효상 피디님이 화를 내면서 시스템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그런 것 같네요. 재택근무하면은 저놈들 다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 상사분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응? 보여지는 것만 딱 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 김동훈 코치가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말로 제도가 강화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수를 안 키울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투수들이 자기 몫을 하게 되고 그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지분이 돌아가게 되면 그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될 수 있죠. 왜 한 팀의 에이스는 한 명밖에 없지만 보완해주는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적다는 거죠. 왜? 에이스 한 명과 그냥 대충 가락기 쓰는 선수 한두 명만 있으면 돌릴 수 있는 우리나라 아마야구의 현실이니까 딱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에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약간 학교별 그 편차도 좀 있잖아.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 팀하고의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 숫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어떤 학교는 뭐 70명, 뭐 80명 뭐 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뭐 메이저리그식 룰5 드래프트처럼 고등학교 팀도 나는 일단 봄 전후로 뭐 주말 리그나 아니면은 뭐 전국 대회 한 대회 정도 끝나면 룰5 드래프트 같은 거 한번 해서 뭐 이렇게 전학 간이 많이 뭐 감독님들끼리 뭐 학부모님들끼리 갈등 뭐 이런 소지를 좀 없애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각 팀마다 이것도 좀 말은 나올 수는 있겠다. 뭐 보호 선수 외에는 다른 팀에서 그 선수의 어떤 뭐 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물론 뭐 선수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금 이런 그 어떤 투수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타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좀 기회가 좀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려면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토너먼트보다는 리그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규정, 그 아마추어 규정 보니까 막 전학 가면 뭐 몇 경기 출장 정지 혹은 뭐 그런 거 이제 반년- 손을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그게 이제 서울로 애들이 다 전학을 가서 만든 제도인가 그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좀 빼오고 했었나 봐요. 저는 사실 이게 내가 우리 저번 주 주제였구나. 여기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환경의 변화를 이런 게 좀 자유로웠으면 얘네들이 왜냐면 야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팀에서 내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좌절할 게 아니고 자기가 경쟁력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라는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구나. 아무튼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조금 더 선수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얘기하면 뭐 학교와의 대립 혹은 뭐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인 선수들이 전학 못 가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진짜 끙끙 앓다가 3년 보내는 경우도 많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선수들, 힘든 선수들은 정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요 제도가, 이런 식의 제도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선 학교들이 편법을 너무 많이 이용했어요. 되게 중요한 대회 앞두고 고3도 막 강제로 막 전학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성적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는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뭐 코치님이나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힘든 선수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도를 없애면
제가 뭐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없애는 순간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만 같아서 우려가 좀 많아요.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생길 거고. 그래서 이 투구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어떤 야구의 룰을 대하는 뭐 일본과 미국의 차이 해가지고 뭐 일본 심판위원장 뭐 고야마 씨 의견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야구 룰은 기본적으로 그냥 판례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투구수 규정 관련해서 좀 비슷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를테면 뭐 미국은 일단 뭐 우리나라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처럼 정말 미국 전역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서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도 뭐 피치 스마트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마다 투구수 규정도 다 달라. 주마다 뭐 추운 저 북쪽 지방 미네소타 쪽 투구수 규정이랑 뭐 더운 지방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지방 룰도 다 다르다고. 근데 뭐 강제하는 룰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다 지킨다고 어쨌든. 그걸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어겨가면서 선수를 쓰려고 하지 않는 거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걔네는 자발적으로 그걸 잘 지키는데 우리는 규정이 없으면 지키지를 않는 진짜 몰상식한 인간들, 뭐 이렇게 완전히 매도할 수는 없는 게, 걔네는 기본적으로 리그 제도고 고등학교 팀들이 정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엘리트 야구하는 야구부라기보다는 좀 소위 말해 클럽 야구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리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랑 좀 맥락이 좀 다르긴 하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걸 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굳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어. 요거는 좀 따로 주제를 떼도 한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 항상 우리 감독님들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성적에 따라서 신분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약간 감독님들 편드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에 100% 거의 한 반도 동의를 못 하겠어,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예. 실제로 감독님들이 성적이 안 좋아서 소위 말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나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 솔직히. 지금 특히나 초등 뭐 중학교 레벨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고등 레벨에서도 학교 성적이 안 난다고 학교에서 요즘 성적 가지고 막 프레스하는 감독을 뭐 자른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실제로도 이렇게 감독님들 뭐 그만두는 많은 케이스를 보면 성적 때문에 그만두는 분은 많지 않아요. 다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시지. 우리가 뭐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일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서 문제가 많거나 다른 쪽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성적에 목을 맨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서 내세울 게 없어. 밖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들. 좋은 사람들을 사겨 좀. 정말 답답하네. 밖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더 견문이 넓어지고 더 멋있어질 텐데 대부분 이제 그걸 못 하더라고. 예. 맞아요. 예. 근데 솔직히 투구 규정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미국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려가 돼서 첨언을 하자면, 자, 미국은 대충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다가 혹사를 시키는 지도자가 미국에 그렇게 넓은데 없겠어요? 있겠지? 그럼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야, 저 봐라, 쟤네도 저렇잖아 라고 말하는, 제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얘기 안 하면 돼요. 대화할 소지가 없는 거지.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무슨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 지금 이 덕수고등학교 1학년 투수, 이 어마어마한 투수가
이제 앞으로 남은 학창 시절 2년이 남았는데 더 이상 혹사받지 않고 멋있게 프로에 입단해서 그냥 당당하게 160을 던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동감입니다. 마무리 멘트였어. 딱 좋았어. 네. 깔끔하게. 숫자 얘기. 이번에 우리 야구 7, 8월호에 우리 예슬림 미디어 신동윤 이사님, 필명으로 더 유명하신 토할당님께서 원고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야구 선수에게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나? 예. 보통 우리가 많이 숫자 관련된 거, 뭐 세이버 매트리스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선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뭐 팬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분석가들, 팀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 뭐 이분들이 좀 주체가 된 어떤 숫자에 대한 이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수 입장에서 그런 숫자들, 야구의 데이터, 숫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는 뭐 실제 랩소도랑 뭐 사용하시는 김동훈 코치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숫자를 실제로 접한 선수들이 어떤 변화를 어떤 자각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 먼저 그 전에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유해상 PD가 좀 언급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저는 이 주제를 꼭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끼리는 되게 많은 얘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장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하시는 분들 혹은 야구계 곁다리에 계신 분들도 선수들의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좋지 않다라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그만할 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그 신동윤 이사님이 쓰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BABIP, 우리가 흔히 바비비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된 타구의 안타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BABIP가 높으면 결국은 운의 존재,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약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실제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키움 히어로즈에 있는 서건창 선수. 서건창 선수가 매년 여름만 되면 기록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마 김동훈 코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즌 초반에는 안타가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왜냐하면 야수들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고 시즌을 많이 치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름으로 갈수록 야수들도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고 봄에 놓치던 타구를 여름에는 잡을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아주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타율이라는 건 결국은 그 한두 개의 공이 빠지냐 빠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건데 서건창 선수가 여름만 되면 타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수많은 야구계 원로께서 너는 타격폼을 바꿔야 된다. 뭐가 항상 문제가 있다. 그때마다 서건창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서 항상 성적이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안 좋아졌는데 서건창 선수가 BABIP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지금 운이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해에 MVP를 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마인드는 저는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타자도 내가 공을 친 이후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진 이후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는 운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건 BABIP라는 숫자인 거죠. 여기서 어떤 코치가 야 그거 운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숫자를 보여주면서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선수의 심리적으로나 선수의 멘탈적으로 훨씬 받아들이기 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라도 선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거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부가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알아? 모르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야구 안 해가지고. 네?
원래 자기가 안 한 거는 대부분 거부하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지, 뭐. 해본 것만 해보는. 저는 이 바빕을 저 스스로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력 분석이라든지 누구도 안 알려줬어요. 제가 이제 몇 년도였냐?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 야구, 이제 엄청 잘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타율이 막 4할 뭐 중반대. 한 달 했는데 4할 중반에 OPS 뭐 18에 막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타율이 점점 떨어져요. 계속. 그리고 그 타율이 떨어지는데 3할 9푼, 3할 8푼, 6,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자꾸 초조했지. 막 초조하고 뭔가 내가 엄청 못하는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그 바비비라는 수치를 알게 된 거야, 내가. 근데 제가 바비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로 인플레이를 만들면 그냥 저는 거의 좋은 타구 이제 안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도 자주 만들었고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던 그 타격 폼이 이제 나는 주전이 아닌 대타니까 대타의 준비를 해야지 이러면서 바꿨던 타격 폼이거든요. 그래서 초구 들어오면 그냥 보이면 친다는 느낌의 그런 타격 폼이에요. 약간 서건창 선수의 타격 폼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바비비 엄청 높았어요. 근데 반면에 볼삼 비율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초구나 2구에 못 치면 말 그대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답이 없는 선수였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제 기록을 인터넷에 들춰갖고 아 그러면 나는 이걸 봤을 때 냉정하게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투스트라이크 이유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무조건 초구 2구에 쳐야 될 놈이구나. 그러면서 약간 더 심플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타 나갔을 때 저는 엄청 편했어요. 마음이 오히려. 그 해 때 제가 대타로 이제 2할 8푼을 쳤는데 그때 제 경험이 그 기록지를 보고 나는 무조건 투스트라이크 이전에 쳐야 되는구나. 제가 한번 팬들한테 욕먹은 적도 있어요. 그 이종열 해설위원이 게임 전에 이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스타팅인데 어떻게 오랜만에 스타팅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제가 눈에 띄면 칠 거다. 전 초구부터 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종열 해설위원이 제가 첫 타석 딱 나왔는데 해설에서 아 오늘 김동욱 선수 게임 전에 만났는데 오늘 뭐 눈에 보이면 바로 친다고 하네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랬는데 제가 초구의 파울, 두 번째 파울 막 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댓글로 막 사람들이 이 새끼는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야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제 기록지를 받고 전력 분석에서 얘기해 준 게 아니고 그 수치를 보고 나는 무조건 투스트라이크 이전에 승부를 봐야 된다. 저는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더 확률이 좋았고 제가 모든 선수를 봤을 때 잘 치는 사람들은 투스트라이크 이전에 해결을 하더라고 또. 그러면서 야구가 조금 더 심플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볼스 인플레이 그 바빕에 대한 얘기도 그 키움 선수들이 그게 좋아요. 키움 선수들 얘기하면 대화해보면 대부분 이 타격 폼에 대한 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를 더 넣을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가 돌아왔어요. 넥센 애들은. 아니지, 키움이지, 지금은. 네, 키움 선수들은 그래서 방망이를 잘 치나 봐요. 키움 애들은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LG의 삼루수를 보는 김민성 선수가 야구장에 100개를 집어넣으면 30개는 무조건 안타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잘 맞은 타구든 빗 맞은 타구든 30개, 3할이라는 타율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저는 그 얘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셨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타격 폼을 막 이것저것 뭐 타격 이론을 얘기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야구라는 스포츠를 먼저 이해하고 야구장 안에 집어넣어야 일단 플레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타격이 조금 더 심플해진 아까 서건창 선수가 결국 나는 운이 지금 안 좋은 거구나.
대부분 생각해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잘 맞았는데 잡히는 타구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지같이 맞았는데 안타 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선수들, 제가 이제 알려주는 선수들한테 항상 타율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뭐만 얘기하면 타율 그래요. 게다가 야, 타율은 너희 고등학교 게임 해봤자, 너희 한 1년 해봤자 50타석 뭐 들어갈까 말까인데 진짜 운이다. 진짜 똑같은 3할을 치더라도 너는 그 타율을 신경 쓸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을 신경 써야 된다 하면서 저는 출루율하고 장타율을 자꾸 끌어올리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시즌 초에 1할 치던 선수 저한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즌 시작하자마자 1할 치던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막 4할 넘는 고타율을 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4할 치는 선수한테 너 결국은 떨어진다. 결국에는 타율은 떨어진다. 뭐 너가 영원히 4할 치지 않는다. 결국 너가 신경 써야 될 건 지금부터 신경 쓸 건 너는 지금 타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 잘 보고 너가 쳐야 될 것만 꼭 쳐라. 괜히 또 막 이것저것 손 나가고 괜히 그러다가 결국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타율이 오히려 안 좋은 애들은 너는 결국에 올라간다. 이거 속지 말아라. 근데 너 봐봐라. 지금 이거가 안 좋아서 지금 이게 이렇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봐봐. 너 볼삼 비율 봐봐. 너 지금 내가 너 경기를 본 적은 없지만 너 지금 분명히 마음이 쫄려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타율이 안 좋은 거다. 너 이거 되면 타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야. 결국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시즌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타율이 거의 비슷해요. 결국에 이 타율이라는 거에 자꾸 사람들이 저도 선수 때 그랬고 타율을 신경 쓰면 안 되거든. 숫자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는 말인데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양 선수한테. 근데 이제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무조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수가 내가 어떤 수치를 중요시 여겨야 되나. 그리고 내가 그거를 확실히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강점을 또 이 숫자가 확실히 보여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호상 선수는 이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딱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를 자꾸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저도 랩서드로 사용하지만 특히 어린애일수록 그런 말을 해. 저는 저거 기록 신경 안 써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치고 모니터로 했나 봐. 이게 야구 선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야구 선수가 아니지. 스포츠 선수는 이 숫자에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순위잖아, 어떻게 보면. 순위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저는 그래서 그런 숫자를 자꾸 뭐라 해야 될까, 등한시하고 별로 중요시 안 여기는 이런 건 사실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얘기 나온 김에 BABIP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김동욱 코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선수로 하여금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좀 아까 김동욱 코치가 얘기한 대로 나 그냥 운이 나쁜 거구나. 나 지금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면서 타격폼 바꿔보고 뭐 다른 것도 해보고 결국 그러다가 한 시즌을 망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로 하여금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숫자라는 게. 맞아요. 선수 해보면 타격폼을 진짜 수없이 바꾸거든. 저 선수 때 진짜 그렇게 야구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후회돼. 왜 그렇게 야구했지? 네. 저는 요즘 이제 야구에 이 해안이 넓어져서 이제 야구를 그만두니까 훈수를 두니까 요즘 이제 보여요. 잘 치는 선수들 보면 시프트가 걸리잖아요. 그 선수들이 많이 치는 쪽으로 뭐 수비지 갖다 놓잖아요. 그래도 결국 그 선수들은 3할을 쳐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딱 이해하는 순간 이게 방망이가 둥글고 공이 둥글어 갖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운의 요지가 많이 따르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장타율하고 출루율 뭐 그런 것들이지 타율 눈에 잡히지 않는 이 3할 타율에 대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타격폼을 자꾸 건들고 그 외적인 중요한 거를 신경 안 쓰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저는 거기다 코치분들한테도 저는 너무나 이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주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 발이 빠른 주자지만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주자가 나 이상한가? 근데 한 번 더 걸려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루라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순간 스타트가 조금이라도 늦어질 거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 좋은 플레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코치 입장에서 데이터 들이미는 거죠. 야, 너 속도 정확하고 스피드 괜찮아, 나쁘지 않아, 정상이야 라고 하면 그 선수는 안심을 하겠지만 그런 숫자 없이 이 선수를 설득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려면 둘 사이에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숫자는 그 신뢰관계를 쌓이기 전에도 숫자를 들이밀고 설명을 하면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에게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요?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오늘 근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놈의 KBO 리그는 너무 답답해서. 이게 빨리 이런 것들도 사실 근데 뭐 움직임은 있어요. 프로야구단도 사실 뭐 하려고 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줍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차라리 저는 그런 접근보다는 키움처럼 그런 그냥 서건창 선수가 마음이 편해졌듯이 자꾸 그렇게 선수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숫자를 들이밀더라도 선수에게 프레스를 주는 그런 숫자를 들이밀는 것보단 선수의 자꾸 마음을, 특히 타자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심플하게 약간 들어가서 정말 공격에만 신경 쓰는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숫자를 적용할 때도 자꾸 선수에게 너 바꾸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 괜찮아라고 하는 쪽에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처음엔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숫자를 해석해서 선수에게 누가 전달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분석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 KBO 리그에서는 분석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부분도 약간 선수 입장에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좋은 움직임들은 많아요. 지금 아까 김동훈 코치가 옆에 코치들이 뭔가 숫자를 보여주고 선수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프로야구에서도 선수가 공을 쳤을 때 타구 스피드 바로 옆에서 보여주는 구단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내 스윙이 어떤지, 내 타구 스피드가 어떤지 바로바로 확인하면 좋은 쪽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 야구단이 하고 있긴 한데 사실 1군 야구 선수들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습 과정에서. 저는 진짜 필요한 건 이제 아마추어도 그렇지만 2군 혹은 육성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는 1군 선수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선수들에게 자꾸 타구 스피드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자꾸 뭘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선수구나.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자기는 어떤 선수 그냥 이런 선수인데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선수가 진짜 이게 명확하지 않은 뭔가 목표. 당연히 결과는 뻔하죠.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지.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2군에서 맨날 4번만 쳤으니까 저는 1군 가면 또 4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벌써 스타 플레이어 이게 꿈꾸고 있죠. 근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저는 프로 딱 이제 바로 스타팅을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대타부터 시작해야 되는 선수였던 거지. 근데 아무도 저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해줬어.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스스로 하긴 했는데 옆에서 이거를 해줄 수 있게 도와주면 선수들이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혹은 1군에 올라가거나 좋은 리그, 높은 리그에 올라갔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자기가 해온 대로 하면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숫자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데 참 좋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토할당님도 글 안에 표현을 하셨지만
자신을 믿어라 음, 라는 말로 선수는 정말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음, 음, 아, 내 공을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숫자가 확인해 준다면 그게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어, 큰 동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 사실 타자들도 그렇지만 투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측정 장비가 생기면서 이런 관점으로 환골 탈퇴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굉장히 많죠. 예. 투수는 무조건 있어야지.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좀 더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투구의 질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수직 수평 모브먼트라든가 릴리스 포인트라든가 뭐 회전수, 회전축 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떤 어, 공의 무브먼트와 실제 타구의 결과, 타석의 결과랑 연결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 코스에 이 공이 좋은데 내가 이거를 안 던졌구나 그동안 안 던져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그 공을 이제 자기 주력 세컨 피치로 삼으면서 이제 커리어가 바뀐 케이스들도 많고 뭐 하이패스트 볼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던지다가 맨날 공은 낮게 던져야 된다라는 주문만 받다가 내 공은 회전축이나 수직 무브먼트가 를 고려해 봤을 때는 하이패스트 볼을 좀 적극적으로 던지는 게 낫겠다 라는 어떤 자각 그 통해서 이제 경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공 던지는 건 똑같고 선수의 어떤 기량 퍼포먼스 다 똑같지만 어떤 경기를 참여하는 전략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나는 이런 것들도 측정 장비가 없어도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나는 약간의 노력을 하면은 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지금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뭐 기록지 다들 쓰잖아. 다들 투수들 같은 경우도 쓰고 타자들 같은 경우도 뭐 타석의 결과 쓰는데 기록을 할 때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더 순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 데이터들을 잘 DB화 한 다음에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수한테도 되게 중요하죠. 흔히 말하는 뭐 FIP라든지 투수 BABIP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록을 투수가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잘 던졌는데 타자가 잘 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대결하면 투수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저 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폼을 바꾼다든지 구질을 바꾸게 되면 더 꼬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건 결국 숫자고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서 선수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직업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업은 반드시 야구인일 필요도 없고, 야구인 중에서는 정말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야구인이 하면 안 돼요. 잔소리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야구인이 하면 안 돼, 그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이거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게, 내가 아는 건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골프 치잖아요. 골프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뭐 함부로 말 못 하겠더라고. 이게 함부로 말 못 하겠더라고. 근데 야구는 제가 그래도 조금 해봤다고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훈수를 막 두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네, 그런 게 문제지.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전력 분석들 대부분이 야구인이라서 전력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훈수를 둬. 갑자기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라고 막 그러니까 막 기술적인 막 코멘트가 들어오는 거지. 사실 그걸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숫자 내밀고 너 이렇다 저렇다 너 이런 선수다 딱 보여주면 선수가 그래 나 이런 선수구나 그럼 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으로도 벌써 그냥 조금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엄청난 다이나믹한 변화를 뭐 가져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선수가 자기가 멘탈인지를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숫자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얘기 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마무리할까요? 그럽시다. 예. 네, 그러시죠. 오늘 뭐 얘기 재밌었네. 이게 뭐 집에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좋네요, 저는. 저는 원래 집돌이라서 집을 거의 안 나가는데 저는 좋은 얘기를 좀 해야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셨어, 근데? 자꾸 화나는 얘기만 하니까 계속 한 시간 내내 화를 내고 있네. 좋은 얘기 할 거면 이런 거 만들지도 않았지. 우리 욕하려고 만든 거잖아. 오케이.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오늘도 이렇게 화면에서 우리 다음에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다시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자, 우리 야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